오늘은 노동전선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9번째 노동전선 정치 강좌, 주제는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사를 가지고 저희 전원배 정책위원 동지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확실히 이 공개적인 강의 이런 걸 준비할 때 공부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다루는 거는 80년대 노동운동사인데 그 정점은 90년, 91년이에요. 그래서 이 80년대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80년대 운동의 특성과 관련돼서 80년대죠. 그거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 운동은 전노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노협 얘기만 하는데, 전노협이 그렇게 대단한 투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혁명적 정파들, 목숨을 걸었던 혁명적 정파들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서 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전노협이라는 노동조합의 전투성이라든지 변혁성이라든지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노협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전노협 밑에 깔려 있었던 보이지 않는 1인치, 그게 곧 혁명적 정파들이거든요. 그 조롱거리가 돼 있지만은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노총까지 오는 데 있어서 초기에 그 큰 힘이 된 건 그것이었고, 우리가 비행기의 연료가 그 떠오를 때 20% 가까이가 소모가 된대요. 뜨고 나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간대요. 기름 소비를 별로 안 하고. 그 뭐든지 발진할 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는데 뜨고 나면은 발진할 때 고투가 사라져 버려요. 당연한 줄 알아요. 떠서 가는 게. 그게 현재 민주노총 관료들의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헤치고 당면한 문제와 연결이 되지, 과거는 이랬다, 이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당면한 교훈이 뭘까, 그걸 이제 추적하게 될 것이고, 먼저 그 약 16분에 걸친 골리앗 파업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일 투쟁이 있고 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부산고등법원에서 1990년 2월 6일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128일 파업 투쟁 지도부에 대해 1심보다 높게 구형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이영현 5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연행 구속됐다. 동시에 우기하 수석 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음 날에는 완전무장한 사법경찰 25명이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리고 회사는 단협과 임금 협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회사 측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노동자들을 도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쟁의행위 돌입이 결정됐다. 즉시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현대중공업의 노동자가 파업을 앞둔 1990년 4월, 정부와 자본은 KBS의 노동자 투쟁과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투쟁에 고심하고 있었다. 정부와 자본은 항상 그랬듯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 KBS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해산시켰다. 이런 속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파업에 직면한 정부와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움직였다. 현대중공업 회사는 대의원들을 업무 방해 및 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정부는 긴급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중공업 투쟁을 정치적인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 투쟁에 전 내각 차원에서 파업 초기 단계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체제 수호 차원이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에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한협 임금 협상 중이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최대한 투쟁의 보조를 맞추기로 결의하는 한편 4월 26일부터 대의원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민주노조 운동의 선봉인 마창노련은 4월 26일부터 잔업 거부 투쟁을 해나가는 한편 공권력 투입 시 동맹 파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현 청년은 미포조선 노조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대그룹 연대투쟁 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90년 4월은 현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총자본과 현대 중공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총노동 간의 일대 격전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됐다. 이런 일대 결전을 앞두고 정작 현대 중공업 노동조합 지도부 내에서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4월 24일 진민복 비상대책위 의장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잠적해버렸다. 비상대책위 의장직은 김영환 부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25일 파업 첫날에 울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일단 작업장으로 돌아가 정상조업을 재개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김영환은 비대의 의장직을 양문식은 기획국장직을 정혜성 부위원장은 홍보국장직을 90년 4월 26일 0810으로 사퇴하는 바입니다. 최고 지도부 중 남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그중 한 명은 중공업에 합병된 지 얼마 안 된 현대엔진에서 온 사람이었다. 결국 한 명만 남았다. 그가 이가병 사무국장이었다.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정당성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 체제하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다. 소위원, 선봉대, 기동대, 정방대원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공권력 조기 투입에 대비해 나갔다.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텐트 주변에 민주 박격포를 설치한 다음 화염병을 제작, 볼트, 너트 등을 준비했다. 공권력 투입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는 울산 동구 지역에 12,000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노동자들 누구나 공권력 투입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는 전술을 고민해야 했다. 작전명 미포만 작전. D-Day는 28일 새벽 5시. 진압은 시작됐다. 확실히 자본과 정권은 속전속결이었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노동자들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결사항전이라는 각오와 함께 모두들 적들에게 밀려서 간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을 품고서 말이다. (1990년 4월 28일에 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젖힌 골리앗 투쟁이 시작됐다. 누군가가 말했다. 노동으로 단련된 억센 손에 쥐어진 꽃병 짱돌은 우리 노동자의 분노를 싣고 폭력경찰 면전의 화라산처럼 터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가슴에 품고 내달린 우리의 투쟁은 진정 그 어떤 노동보다도 위대하다고. 그랬다. 울산의 현대 노동자들은 90년 4월을
위대하게 보내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파업 사태는 다른 현대 계열사의 동맹 파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12개 현대 계열사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힘을 막아 한 것이 합시다.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위에 거래대 가지고 사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 동기들 우리는 구출해야 됩니다. 싸웁시다. 구경하지 맙시다. 4월 27일 공권력 투입 직전에 파업 지도부는 두 가지 투쟁을 계획했다. 하나는 골리앗 점거이고 또 하나가 하두 투쟁이었다. 공권력 침탈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몰려나갔고 하두 투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두 투쟁은 일주일이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하두 투쟁은 시작부터 확실한 지도부가 없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타오르던 투쟁은 연대 투쟁의 가장 큰 힘이었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조업 결정과 함께 급격하게 꺼져갔다. 이날 자유광장을 중심으로 7, 8천여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집회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두 투쟁은 소규모 산발적인 투쟁만을 제외하고 거의 투쟁력을 상실해갔다. 이제 이 투쟁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모두 골리앗에 달려있게 되어버렸다. 골리앗 위의 투쟁 지도부에게 모든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골리앗 위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올라간 골리앗 위에서 하루가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다. 증거에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고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정 때문에 골리앗에 같이 올라온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등을 바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문 바로 골리앗에 진입하는 입구에 경비를 세워놨는데 경비를 쓰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새벽에 내려가 봤어요. 전부 다른 사람 전부 자는데. 결국 골리앗 점거 3일 만에 80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리하여 내려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있었다. 밖에서 보시면 모르겠지만은 그 통 안에 이 중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간 조합원들을 양쪽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잠자리를 정하고 있었는데 거의 통이 분리되다 보니까 거의 대화가 이렇게 자기 통 속에 있는 동지들 간의 어떤 대화 이렇게 되면 양쪽 간에 서로 연결되는 그런 대화는 거의 이렇게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990년 5월 9일)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 촉구 국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독점 자본과 파쇼 정권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이날의 투쟁은 분명 4월 28일 골리앗 점거와 함께 시작됐다. 골리앗 투쟁에 대한 연대 투쟁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이루어내면서 노동자가 당시의 민주주의 투쟁을 촉발시켰다. 90년 5월,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노동자에 의해 촉발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섰던 반독점, 반파쇼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 투쟁의 주체였던 골리앗 동지들은 가누지 못할 통안에 눈물을 뿌리며 84m 골리앗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다음 날의 말이다.
1990년 5월 10일 점거 14일째, 총파업 투쟁 16일째. 새벽 5시 45분 기상. 마지막 해돋이를 보러 옥상으로 올라간다. 지난 14일간의 투쟁을 되새겨본다. 비록 힘에 밀려서 오늘 내려가지만 금년의 투쟁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투쟁의 장을 열었다. 어느덧 붉게 물들어 넘실대는 미포만처럼 이 땅에 노동해방의 붉은 물결 넘쳐오를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포만의 해돋이는 이번 파업 기간 내내 유난히 힘차게 휘날리던 대형 노동 해방 깃발처럼 핏빛으로 붉다. 그때까지도 이제 못 내려간다고 울면서 버텼던 기억이 생생하고, 이제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참 내려오는 그 계단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계단이 길고, 그때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 울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다 울었어요, 그때. 내려올 때 이제 의외로 이제 상당히 좀 서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서럽게 울면서 이제 그 긴 계단으로 내려와서 경비들이 사진 찍고 카메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구호 하나로 이제 분노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구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구호를 그 감정적으로 구호를 하면서 카메라 치워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 심정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굉장히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동지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아주 초췌한 얼굴로 몰골로 내려오면서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쟁가를 부르고 팔을 높이 힘차게 흔드는 걸 봤을 때 저희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지쳐있고 한 사람이라도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회사 측과는 꾸준한 협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쪽 좀 봐요.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들도 오늘 내려오게 된 건 환자들이나 그리고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뿐이란 그 외에는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영상이? 17분짜리인데 되게 휴게 영상입니다. 근데 일단은 현중 골리앗 투쟁인데 역시
카메라 앵글, 즉 제작자가 상태가 저기 드러나요. 굉장한 투쟁이었고 그때 기세 물론 내려왔지만은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오늘 자료에 나오지만 그 당시 불렸던 노래가 가자 노동해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99번 패배가 지나고 단 한 번 승리 이렇게 이어지는 진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노동자 뉴스단이라는 당시쯤 PD 계열인데 이미 약간 그 혁명운동에 대한 확신들이 떨어져 버린 그런 단위가 저걸 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주 미울 정도로 이렇게 싹싹 그 멘트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 분위기를 우울하게. 근데 그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우리 PD가 자리를 비우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자료를 줬는데 이 골리앗 상공에서 쓴 비밀일기라는 이 책은 희귀본입니다.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선물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까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아주 낙양의 직가를 올리고 있는 정지아 작가 뭐지 그 책 제목이 아버지의 해방일기 해방일지 그거를 쓴 분이 당시 산호맹 선전 쪽에 있었어요. 산호맹에. 요즘은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 이제 그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돼서 그런가. 산호맹 선전단이었고 요 책을 쓴 사람은 여긴 김현종으로 돼 있는데 물론 가명이고 현대중공업 노동자예요. 노동자고 제가 당시 영남권에 이제 5월 노동자개혁 해방투쟁 동맹이라고 엄청 세력이 큰 조직을 제가 그때 지도 내지는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성원이었죠. 이 김현종이.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여기 전동지 제가 오늘 밤에 골리앗으로 올라갑니다. 선발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현대엔진 출신인데 현대엔진은 이미 정거농성을 상당 기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투쟁을 지속시키는데 현대엔진 사람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호프집에서 호프 한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딱 뭘 주더라고 키를 오토바이 키야. 그 50cc 텍트. 근데 울산 동구에서는 그게 아주 최고야. 쌩쌩거리면서. 근데 진짜 투쟁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가투 지도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나한테 그 키를 주면서 내려올 때까지 잘 보관하세요. 이러고 올라가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는 일기를 써야 된다. 아무리 나중에 회고를 해도 당시의 실제적 감성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방구를 가서 노트 한 권하고 볼펜 한 자를 주면서 일기를 써라 그랬더니 나를 보고 막 웃는 거야. 비웃으면서 이 양반이 왜 어떻게 그걸 갖고 내려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건 모른다 세상 사는. 그러니까 일단 써라. 쓰다가 이제 쟤들이 이제 저 보면 와이어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무리 저게 넓어갖고 헬기로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걷다가 이제 와이어를 걸어놔갖고 헬기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진압은 안 된다. 니네가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어느 한계까지 가면은. 그럼 그때 도저히 감출 수가 없으면은 불을 태워버려라. 헬기를. 근데 써라.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갖고 갔는데 부지런히 쓴 거죠. 썼는데 내려오기 이틀 전 5월 7일인가 5월 10일 날 내려오는데 5월 7일 날인가 이제 언론한테 저거를 공개를 해요. 올라갔다 이렇게 타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노동해방 문화 기자도 기자로 분류돼서 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었죠. 김현종하고 노동해방 문화 기자하고. 그래서 글로 줘갖고
이게 내려온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지화 작가랑 저랑 이제 울산 모처에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해서, 물론 원본을 거의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이제 만들었고, 이걸 나중에 PDF로 보내줄 때 여기 관점은 전혀 달라요. 저 영상하고는. 그래서 그 영상이 갖는 대단한 전달력이 있지만은 영상은 늘 편집된다는 거. 그래서 전혀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 굉장히 기세등등했고, 근데 이제 그 노동계급 쪽에 이제 PD들이 이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미 상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배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동해방 문학, 그거 좀 잠깐 보여주죠. 굉장히 중요한 책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노동해방 문학이라는 산업행의 대중적 기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원들한테 주는 이론지는 굉장히 세요. 근데 이거는 평범한 노동자들과 선진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산업행이 많은 욕을 특히 조국 때문에 먹고 있지만은 이 노동해방 문학만큼 대중적 선동을 잘한 거는 제가 볼 때 80년대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잘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상으로 산업행이 이때 쫓기고 있었어요. 그 안기부한테 엄청나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못 내다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는 워낙 그 화려하고 당시 저기로, 그래서 옵셋 인쇄로 안 밀면 안 되는데 옵셋 인쇄소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걸 이제 안기부가 다 노리고 있으니까 못 내다가 이제 이 복간호로 이제 이 골리앗투쟁 특집으로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은 제 사촌 형제들이 일찌감치 이제 을지로 인쇄소에서 거기서 이제 인쇄공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촌 형한테 형 한번 좀 해주시오. 그래갖고 이걸 밀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여기 관점도 저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첫 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자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노협이라는 노동자 계급의 강렬한 빈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굴의 투지로 삶 전체를 부딪혀감으로써 자기를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자유롭고자 했던 인간들이었다.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인간들의 자본에 대한 투쟁이었다. 전노협 백서는 바로 역사 속에 그들에게 바친다. 설사 그들이 지금은 탕화가 되고, 즉 자본의 앞잡이들을 여기에 대단한 89년, 90년, 91년이 우리 노동운동의 진짜 어마무시한 전성기인데, 그때 전설들, 소위 전설들이 다 맛이 가요. 이 전노협 백서가 98년경인가 7년인가 나오거든요. 95년에 전노협이 해소가 되면서 민주노총으로 가고, 그 전노협 백서 발간위가 조직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운명하신 김종배 동지가 그 전체를 주관을 해요. 그 백서. 그래서 97년인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맛이 간 거죠. 그렇지만은 김종배 동지가 참 잘 썼어요. 설사 그들이 지금은 탕화가 되고 적이 되고 자신들이 경멸했던 산업사의 쓰레기가 되고 노동 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그들의 1980, 90년대 삶에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볼 때 무슨 강철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정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전태일 22살인가?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박관현도 그 당시에 광주에 끝까지 도청사수하다 죽었던 박관현, 윤상원 동지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영원히 바르지 않아. 하지만은 계속 살면은 그 맛이 가거든요. 그러면 박노해가 전형적이죠. 이때 박노해는 노동해방 문학의 사실상의 주 집필자였고 주 어떤 편집자였는데도 얼마나 일찍 맛이 갑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박노해 시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막간 새끼 시를 왜 읊조리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되 역사에 접근할 때는 나중에 맛이 갔느냐 안 갔느냐 보다 그 당시에 그자가 무엇을 했고
여기에 집중을 안 해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승자의 역사만이 남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1페이지에 나오는 건 전노협의 건설인데, 전노협은 1990년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의 준말이죠, 전노협이. 1990년 1월 22일 날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에서 기습적으로 발족을 합니다. 그 당시 이거를 막으려고 몇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그 지도부들은 전략 전술이 대단히 탁월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한다 이래갖고 12,000명을 서울대에 포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12,000명을 거기 묶어놓고 여기 전경,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연세대,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수유동의 한신대 막 이런 데 한다고 해갖고 경찰력을 다 거기 묶어놓고 그 수원의 율전이죠. 그 성균관대 그 율전역 수원 다 가서 거기서 기습적으로 발족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1급 수배범이었던 담병호가 후위대와 함께 나타나면서 그걸 치러내자마자 이제 뭐 부랴부랴 1시간 만에 동원해서 진압작전을 폈지만은 이미 담병호 위원장이라든지 대의원들은 다 이제 피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출범을 했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게도 전노협이니까 진호협 지역 노동자 협의회가 14개인가가 이제 이 바탕에 있어요. 선호협, 마창노련, 뭐 분호협 해갖고 쫙 있어요. 이게 부산 양산 이런. 그래갖고 이제 그것들이 합쳐져서 전노협을 만든 거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동력은 마창노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현중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 당시 전노협 파업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영상에는 반민자당 시위만 주로 찍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전노협 가입사업장 중심으로 동시 파업이 벌어집니다. 울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인 데는 마창 지역이었습니다. 마창 지역은 뭐 가두 시위가 대단했어요. 자기 사업장이 아닌데도. 그러면 왜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가? 같은 노동자인데 그때 노동자는 별났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동자들의 삶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사업장들이 다 비슷하게 힘들었어요. 대공장도 아직은 오르고는 있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큰 격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공장에서 뭔가 진척을 해내면은 임금이든 노동 조건이든 그게 파급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연대를 한 거죠. 그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IMF 이후 97년 8년 이후가 되면은 완전히 분절화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12% 임금 인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도로만 건너가면은 효문공단이라는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쫙 모여 있어요. 200, 300, 1000 이 정도 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장이 노동자들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본사, 즉 현대자동차 원청에서 임금을 노동자들이 정규직들이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올려줬는데 납품 단가를 깎아야만이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보는 데서 동결 내지는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년 지속되니까 이제 이 노동자 내의 어떤 갈등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게, 그건 비정규직 이전부터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동자 정규직들은 나쁜 놈들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고 거기에 저항했던 동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기회주의 내지 그 사측과 협력주가 결과적으로 이긴 거지, 팽팽하게 내부 투쟁을 해나가요. 근데 통으로 역사를 쓰는 애들은 그런 갈등과 내부 대립과 저항은 다 거세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그따위 그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석호 등등은 정규직이 보임금 받았으니까 돈을 내놔서 비정규직이나 열악한 데를 지원하는 게 운동이다. 그런 개나발을 떨고 그게 뭐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전노협 시기 즉 발족은 90년 1월 22일 날 됐지만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발족 때까지 해서 90년 91년 5월 투쟁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경대라는 명지대 학생이 시위 중에 그 경찰 5명한테 몰매를 맞으면서 그 운명하는 그런 진짜 이한열 죽음과는 전혀 다른 그냥 뭐 개패듯이 패갖고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전노협에 가입을 못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대기업 연대회의라고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나중에 김진수 그런 데들이 이제 대기업 연대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현총련 그리고 업종회의 전노협 말고 이런 단위들이 꽤 큰 단위들이에요. 그것들이 병렬로 존재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으로 95년에 모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연대회의가 이제 어떻게 같이 싸울 거냐 91년에는 현중에 이 고립된 패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회의를 하는데 연행이 돼요. 덮쳐갖고. 그 박창수 동지가 그 당시에 이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안양교도소야? 이거는 제가 아니야 안양교도소고 나중에 수정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거기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추락 상태에서. 그래갖고 이제 경찰 얘기는 자살한 거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자살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노동운동으로 학생운동 강경대 문제가 노동운동으로 옮겨 붙어서 91년 5월 투쟁이 이제 어마어마한 총파업을 동반한 투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91년 말에 소련이 붕괴를 해요. 12월 24일 날인가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80년대에 마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노협 운동이라는 게 뭐 나중에 러시아 이스크라도 당의 기관지가 되는 순간 기회주의의 손에 넘어가거든요. 단기관지 아닐 때 혁명적 기관지였어요. 혁명적 이론주였던 거죠. 근데 당대에서 기관지로 인정되는 순간 기회주의자들이 장악을 하면서 기회주의자의 신분이 되고 말아. 같은 이스크라가. 그렇듯이 전노협도 이 91년까지는 87년에서 엄청난 우리 투쟁의 그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91년 5월 투쟁을 끝으로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그거는 제가 요 나중에 인용했지만은 김창우라는 분이 2007년에 책으로 낸 전노협 청산과 한국 노동운동이라는 책자에 왜 그분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전노협의 발전적 계승이 아니고 전노협 정신의 훼손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그런 내용이 그 전노협 청산과 한국 노동운동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자료를 제가 길게 썼던 거는 나중에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보시라고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오늘 영상을 본 1990년 울산 현대중공업 골리앗 점거 파업 투쟁과 전노협 연대 파업 전국적 반민자당 시위인데 그거는 요 영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영상에 나오는 거지만 그 당시 여기에 잘 안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90년 같으면 되게 전성기 같은데 이미 노동조합의 관료주의가 이미 싹이 터요. 그래서 위원장이라든지 대의원이 되다 사업부 부위원장이라든지 대의원이 돼버리면은 아니 뭐 복지 혜택 받고 돈 많이 올리면 되지 우리가 왜 끝까지 싸워야 되냐 그런 세력이 굉장히 커져요. 대공장은 기본적으로 30%가 사측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20%가 넘는 그 중간 부류 조합주의자들이 이미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보면은 나오잖아요. 파업을 앞두고 막 뽑힌 위원장들이 구속되고 수배되고 그래서 막 괴멸당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들이 임명되면 사라지고 임명되면은 그 경찰서 가서 동지들 파업을 멈춰주세요. 뭐 저기 불온 세력의 농단에 놀아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의원대에서 파업 결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116대 70인가로 파업이 무산돼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당시에 있었어요. 저기는 그런 것 없이 쭉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뒤집은 거는 소위원회라는 조직이 전 공장적으로 구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은 100명당 1명인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에는 약 2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있죠. 2만 조합원이니까. 근데 소위원은 대의원 선거구 100명 안에 최소 5에서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원들 조직이 엄청 세고 아까 얘기한 혁명적 정파의 상당수는 소위원회의 중심 인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형식이라는 저기는 안 나오지만 그 공동소위원회 의장이 대의원대실을 가서 완전히 판을 다 뒤집어 버려요. 거수해라 여기서 비밀 투표하지 마라. 파업과 관련된 사안을 왜 비밀 투표하냐.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해버리니까 대의원들이 눈치 보고서 이제 파업 찬성을 하는. 그렇게 해놔서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부위원장들의 이제 비대위원장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기 가서 투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수석, 임원이 위원장 수석, 부문부위원장 6, 그리고 사무국장 1. 그래서 총 9명이 이제 임원인데 2명은 구속되고 위원장하고 수석은 구속되고 6명은 다 맛이 가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가병 동지가 비대위원장을 안 맡았으면은 노동조합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규약상 그런 상태 속에서 이가병 동지가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저 골리앗에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 영상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되게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밸런스인데 현중과 현자의 현자는 87년 대투쟁을 이끈 이상범이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안 돼요. 대부분 87 노동자 대투쟁을 이끈 사람이 선거에서 다 당선이 되는데 그 이영복이라는 87년 대투쟁 전에 노조를 만들려다가 서울로 전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투쟁이 크게 터지니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상범이 3만 5천일 때인데 조합원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지하에서 어려운 시기에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싸웠던 사람들하고 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이상범도 출마했는데 이영복을 찍어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위원장 되자마자 이제 88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였는데 그 해에 당연히 사측이 이제 개긴이는데 파업에 돌입을 하거든요. 대의원대에서. 근데 파업을 모내기 파업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서 공장점거 파업이 아니고 파업 기간 동안 가서 모내기 도와줘라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현자 운동은 완전히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버리는데 다음 2대 선거에서 이제 이상범이 됐죠. 그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아까 그래서 저기 하늘색 옷 입고 막 나오는 사람이 이상범 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됐는데 이미 현자는 그 투쟁의 골관이 제대로 2년을 쉬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짜지면서 내분이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투쟁을 크게 같이 한 사람들은 한동안 그 규율도 서 있고 위계도 서 있어요. 싸우는 과정에서 딱. 근데 현자는 2년간 싸움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 올망졸망한 애들이 이제 자기가 대장이라는 그런 흐름이 일찌감치 생겼어요. 현장에서 현자 운동의 분파성은 어디 진짜 내놓기 힘들 정도로 분파성이 강한 이유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이 2년간의 그 타이밍을 놓친 게 결정적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당연히 연대 파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이상범은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했지만은. 그랬는데 이제 27일 날 진압을 해서 26일 날 밤과 새벽에 12,000명이 좁은 도로가 현대자동차 앞을 지나야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로 이제 들어가는데 한 몇 킬로야 줄이. 40명씩 태운 그 전경 버스가 뭐 10킬로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장관인데 그게 들어가는데 그날 현대자동차 300명 대의원이 대의원대회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연대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행부파하고 반집행부파하고 쪼개져 갖고. 근데 앞에 지나간댄다. 진압부대가. 이러니까 이제 몇 명이 야 일단 나중에 토론하고 그것부터 막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300명이.
근데 15,000명이 들어가는데 300명이 나와서 얼쩡거리고 막으니까 저 새끼들 뭐야 이래갖고 야 빨리 저 진압해. 근데 그게 새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루탄을 쏘면서 이제 진압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쪽수가 적으니까 공장 안으로 들어간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공장 안까지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거든요. 200만 평이야 현대자동차 부지가. 근데 거기에 이제 각 사업부 공장 안에서 작업하잖아요. 근데 막 들판에서 쫓기니까 애들이 야 저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정경도 같이 들어간 거야 잡으러. 거기다 최루탄을 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밤에 15,000명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 야간에. 그 야간 작업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게 다 나와버린 거야 바깥으로. 야 이거 뭐야 개새끼들. 그래갖고서는 이제 정경들이 저기서 또 허리가 잘리면서 아까 그 무장해제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당시에는 대지는 말라있고 바람은 불고 그래서 불꽃 하나가 던져지면 활활 타는 그게 이제 나중에 IMF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대지는 축축하고 바람은 안 불고 장작불로 불을 붙여도 요만큼 타다 꺼지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그걸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정세의 혁명가들은 정세에 민감해야 된다. 정세에 어긋나게 움직이면은 될 일도 안 되고 정세가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정세를 탈 수가 없고 그래서 몇몇에게 책임을 묻고 기회주의자 개새끼 소새끼 관료 개새끼 소새끼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세가 지금 어떤 정세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골리앗 투쟁과 전노여 파업이라는 대목이 쭉 자료에 이어집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저 책자와 달리 이제 박노해와 그 뭐야 그 이제 노동해방 문학에 나오는 박노해와 선진 노동자들의 대담인가 그게 특집인데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골리앗 투쟁의 한계가 지적이 돼요. 결국은 한국에 전국적 전위정당이 꾸려지고 그 분견대로서 공장위원회가 대공장을 중심으로 꾸려져야만이 파업의 한계성, 골리앗 파업의 한계성 그런 걸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반성적 평가 속에서 이 골리앗 투쟁이 이제 90년 5월 10일 날 내려오면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요 골리앗 투쟁 전까지도 혁명적 정파들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들의 임무와 역할은 하나는 뭐냐면은 혁명적 정파들이 약 많게는 한 7, 8개 적은 데까지 포함하면 20, 30개까지 전국에 난립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해서 단일적 민주집중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전국적 전위정당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경로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 축에 있고 한 축은 이제 그것은 뭐 지도부만의 통폐합이 무슨 의미를 갖냐. 그 과정이 혁명의 요새인 대공장에 그 모임들이 당의 골간 모임들이 꾸려져야 된다. 이게 두 개가 동시적으로 만들어질 때 그 당이 명실상부한 당이 되지. 그 하나 갖고는 안 된다. 동전의 양면 같이. 그래서 이제 박노해가 그 노동해방 문학에서 제기하는 선진 노동자들과의 대담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이제 공장위원회를 건설하는 문제가 이제 노동조합은 뭐 당시에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자연 발생적 전투성이 워낙 강한 시절이니까 그걸 능가하기 위해서는 전위 조직을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꾸리는 문제와 그거의 골간으로서 공장위원회를 꾸리는 문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80년대 혁명적 노동운동 출발의 전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업이라든지 골리앗 파업 같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파업 투쟁이 터질 수 있었던 힘은 이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된 단위들이
물론 초기에는 학생에서 출발하지만은 그 부분들이 노동자들까지로 확대되는 과정에 다른 한 측면이다. 그러면은 혁명적 사상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이 동토의 왕국에서 뭐 제가 이제 82년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지만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멸공, 반공 정도가 아니고 멸공이었다고. 멸공. 공산주의를 멸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자랐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지 자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60, 70년대에도 통역당이라든지 뭐 또 누구라든지 해서 그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혁명적 당을 꿈꾸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난민전 같은 데는 실제 유인물도 뿌리고 어떤 행동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유리된 상태였어요. 대중적 삶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53년 한국 전쟁이 이제 53년에 종결되고 나서 30년 만에 이제 그 세 번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성공 이후에 우리는 그 3.1운동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배우는데 역사적으로는 그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훨씬 큰 영향은 러시아 혁명과 당시 그 레닌의 민족 해방 태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1918년에 이미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와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그 하바롭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을 이미 발족을 해요. 우리는 25년 조선공산당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25년에 조선공산당으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강한 사회적 흐름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병천기지화하는 과정에서 거의 괴멸당하지만은 그게 1차 시기죠. 그리고 2차 이제 한국사회에서 대중적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거는 8.15 해방 이후에 북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에는 미군이 진주하지만은 친일파가 코너로 몰리면서 남한에도 혁명주의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엄청나게 받는, 미 공보국이 왜 그런 걸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중적 정치 성향 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사회주의자 지지자고 약 15%가 공산주의 지지였더라고. 근데 그것도 되게 의문스러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때 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약 8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흐름이지만 그것이 한국전쟁이라는, 물론 이제 미군정의 학살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거의 말소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유발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결국 우리는 자꾸 광주 얘기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은 부산 마산 민중항쟁과 광주항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YS가 그 아까 말한 90년 1월 22일은 진짜 기억해야 되는데, 그날 한쪽에서는 전노협이라는 대단한 조직이 출범했지만 한쪽에서는 민자당이 그날 발족을 해요. 공교롭게. 그래서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이 한통속이 돼서 민주자유당, 일본에 그거를 본따서 민자당을 띄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늘 이제 YS가 있는 부산 경남이 당시에는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계속 그려지다 보니까 원래 부산 마산 경남 애들은 원래 저것들 대구 경북과 다를 바 없는 그거였다 하지만은 전혀 안 그랬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과정 속에서 세 번째 대중적 혁명 사상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이 7, 8년 12월 총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관권 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공화당은 31%를 얻었고, 신민당 김대중은 그 당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었고 김영삼이 앞장서 있고 그 사쿠라 이철승이가 관계돼 있었던 이 신민당이 35%를 얻으면서
총선에서 이긴 거예요, 야당이. 그 탄압과 선거 조작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정회라는 게 있었죠. 유신정회. 그거는 박정희가 임명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3분의 2,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100명이 유정회예요. 그래서 민심은 야당 편이었는데 유신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회 구성은 압도적으로 그 공화당계가 장악을 하는, 유정회가 공화당 쪽이니까 그런 이제 소위 우리가 그걸 민심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출발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철승을 김영삼이 이기면서 공화당 들러리였던 신민당이 변한 거죠. 5월경에 변하기 시작을 해요. YS가 신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겨요. 이기택의 지원을 받아서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한국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미국이 당시에 월남에서 추출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두 차례 벌어져요. 그게 7, 8년에 니카라과의 소모사라는 30년을 장기 집권한 녀석이 있었어요. 소모사. 근데 거기에 니카라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모사가 축출이 되면서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 반미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한 방을 맞죠. 근데 더 큰 충격은 79년 1월, 우리 대격변이 일어나는 79년 1월에 이란은 미국한테 중동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거기에 팔렙이라고, 걔도 뭐 거의 30년을 집권했더는데 걔가 그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 주도의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추출당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그 과정에서 미 대사관이 이란 이슬람 시위대에서 감금이 돼요. 그걸 구하려고 그 특수부대가 진입을 했다가 다 잡혀버려요. 특수부대도 헬기 추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 소위 박정희가 이제 그 장기 집권을 통해서 대중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7, 8년 12월 선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거를 미리 예방혁명이라고 하는데 미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거 놔뒀다가는 혁명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이탈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추출하는 어떤 모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이 돼요. 그 속에서 12.6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은 10월 26일 날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이는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데는 그 김영삼을 축으로 하는 신민당과 제야의 반박정희 투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둘러싼 그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미국도 그거를 계속 유발하면서 박정희를 교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방혁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전두환으로 바꿔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거는 YH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즉 박정희와 김영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고, YH 무역은 지금 그 녹색병원 있죠, 중랑구에. 거기에 YH 무역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YH 무역상사, 뭔가 무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가발 공장이었어요. 가발 공장인데 굉장히 영세업체였는데 64년에 중국이 자체 핵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그 전에 미국이 쓰는 가발은 중국 긴 머리를 잘라다가 다 만들어 갖고 했는데 미국이 핵개발에 대한 응징으로 중국산 가발 수입을 금지시켜 버려 갖고 이 한국의 가발 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대기업을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YH 무역도 엄청나게 그 수출 1,000만 불인가 그 당시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가발을 팔아서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그 사장이 이제 자꾸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장 폐업을 하고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YH 노동자들이 폐업 반대 투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사장은 도망가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니까 YH 여성 노동자들이 마포에 있는 신민당사의 300여 명이 자신들의 부당한 처지를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게 돼요. 8월 6일 날.
근데 5일 만에 경찰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진압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당시 22살의 노조 홍보부장인지 조직부장이었던 분이 거기서 이제 추락해서 죽음으로 발견이 되죠. 경찰의 발표는 투신했다. 진압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마 진압 과정에서 이제 그야말로 던졌을 거다. 굉장히 제가 최근에 김경숙 동지의 책과 다큐를 봤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굉장히 의식 정도가 높았고 훈련이 된 정예 활동가였더라고 당시에. 그래서 엄청 찍혀 있었어요. 사측과 경찰한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죽였을 거다라고 보지만 영원한 미궁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YS와 전두환 박정희가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11.6이 생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적인 광주에서의 항쟁이 벌어지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무장봉기로 발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공수부대까지 투입되면서 결국은 당시에는 우리는 뭐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2천여 명이 학살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유인물이 시작할 때는 2000 광주 영령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유인물을 80년대 6월 항쟁 전까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2,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모르죠. 근데 최근에까지 확인된 건 약 200여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진압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훈은 뭐냐면은 아니 아무리 군대가 많고 공수부대가 많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광주가 고립돼서 그렇게 처참하게 진압됐겠냐. 그래서 고립된 봉기는 패배한다. 근데 왜 봉기가 고립됐냐? 전국적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전국적 조직은 그 당시 조건에서 전두환의 무단 통제 하에서 어떻게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엄연하고 이적단체는 수개가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결국은 비합법적인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 전위당 노선이 이제 여기서 평가가 과정 속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부산 마산 항쟁에서 끝까지 싸운 사람들, 광주에서 죽음으로까지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구속자와 사망자, 부상자들 통계를 내보니까 의외로 지식인과 학생들은 별로 없고 노동자들 구성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다. 혁명의 주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책자를 읽고 습득이 된 게 아니고 그 피어린 투쟁 과정 속에서 79, 80 그 투쟁 과정에서 어떤 보여졌던 구체적인 걸 갖고 이제 혁명적 사상으로의 전환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구체적 근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래서 사고체 논쟁이나 이런 거는 그런 혁명적 자세의 전환 속에서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혁명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지 사고체 공부하다가 혁명을 하자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짚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고체 논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그래 남한에서 혁명이 성공했다 그래서 혁명정부가 수립이 됐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봤거든요. 그랬을 때 보나마나 미국은 모든 수출입을 다 끊어버리고 원유라든지 식량 이런 것도 다 끊어버릴 게 분명하다. 혁명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혁명정부는 그 봉쇄를 뚫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건 지금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그 당시에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랬을 때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당시 무너지지 않았었죠. 소련이 있었고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블록으로 바로 편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혁명에 대한 신념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스 레닌주의 러시아 혁명이 특히 모델이 된 거죠. 전범이 됐는데
거기서는 역사는 나선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는 발전하지 않지만 나선적으로 계속 전진한다고 돼 있어요. 혁명 이론이. 그러니까 이미 사회주의로 간 나라들은 소위 빠꾸도를 안 한다. 즉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성공하고 나서 동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그러다가 49년에 중국이 그 거대한 중국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쿠바 59년인가 61년에 쿠바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74년인가 73년에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 그리고 당시 호메이니 혁명도 대단히 반미는 사회주의를 그 당시 보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남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확신을 갖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또 약점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혁명적 사상과 거기에 확실성과 신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마무리는 혁명 이론 없이 혁명운동 없다. 하지만 혁명 이론은 마르크스에서 엥겔스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당시의 분위기는 그들의 이론은 상당히 토대만 놓아진 거지 그걸 모든 거를 종합판을 만들고 에센스를 집약한 거는 레닌의 혁명 이론이다. 그리고 레닌의 혁명 이론은 그것도 대단히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 원전이 번역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히 스탈린이 레닌 사후에 편집한 레닌주의 기초라는 저작이 있어요. 그걸 그 당시 우리는 영어로 썼으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나중에 자기들이 엄청난 공부를 한 것 같지만은 80년대 초기 학번들이 70년대 말기 학번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르크스, 레닌 원전을 제대로 공부하고 심도 깊게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스탈린의 레닌주의 기초가 모든 거였다. 90% 정도가 그거를 전범으로 삼았고 거기보다 지도부급들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화시라 그러죠. 화지스 투비담. 그래서 화. 그다음에 국가혁명.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S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트 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보전 아니 저기 투태 사회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 두 가지 전술이라는 이 세 개는 상당히 그 조직 내에서 지도부급들이 대부분 보는 지도부급들이 그런 이제 문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광범위하게 학회든 서클이든 대중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된 거는 85년부터예요. 85년부터. 근데 소련이 몇 년도에 붕괴하죠? 91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번역도 안 돼 있고 이해 정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제 막 발을 뛴 거예요. 진짜 6살짜리들이 그 전범이었던 소련이 붕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있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계속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네, 잠시 쉬고 다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후쯤에 접속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할 수밖에 없죠. 시간상. 맛보기 정도로 오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요 하나하나의 주제가 이제 깊이 있게 연구되고 서술이 돼야만이 전모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사상이 우리 최영미가 마치 서른 잔치는 끝났다 해서 마치 지식인들의 유의 비슷하게 80년대 운동가들이 지금 꼬라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맞겠죠. 그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소위 386들이 근데 당대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거는 역사에 대한 심대한 왜곡이고
그래서 당대 지금 거지 개꼴된 애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했고 열심히. 그래서 아까 전노 백서에 나온 얘기는 그거는 우리 학생운동가 지금 마시간 학생운동가들도 당대에는 대단히 전력을 투여했어요. 근데 소위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신자파들이 등장하면서 그 비아냥, 조롱,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책만 보면서 그렇게 80년대를 씹어 제끼고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더러운 풍토가 너무나 만연해 있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변절하는 과정에서 싸웠던 사람이지만은 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됐다간 진짜 우리의 알곡들은 다 어디로 가냐. 그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워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마치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는 그렇게 가갖고 무슨 운동이 다시 풀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도 그런 재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렇게 혁명 사상이 한쪽으로 이제 무장이 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당시에. 그러니까 학생운동 때 이제 언더 조직에 있고 오픈해서 이제 서클, 총학, 삼민투 이런 걸 다 경유하고 그래서 결국 징역을 가고 나오자마자 이제 그 현장 이전 준비를 해서 현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비합 혁명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공장을 요새화하는 이미 그 당시 학생운동에서 지도자급들은 이미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울산을 내려간다 하면 20명은 그냥 붙어줘요. 그러면 20명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의를 갖고 움직일 때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역량을 갖고 울산을 간 거죠. 그래서 14페이지 보면은 광주 민중봉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당시에는 무장봉기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왜냐하면 선거로 안 바뀌는 세상인데 또 공수부대가 또 투입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도 무장봉기를 해야 된다. 무장봉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바로 몇 년 전에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또 공수부대를 투입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대해서는 무장봉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광주 민중봉기의 교훈과 여포로 사회주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혁명운동의 깃발이 되었어요. 53년 전 휴전 이후 30년 만에 자생적, 대중적 사회주의 운동이 세 번째 재출발이 시작된다. 1차 시기는 러시아 혁명 이후 3.1운동 실패 이후 1918년 한인사회당,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돼서 그 소위 30년대 그 소위 병영국가가 되기 전까지 활발했던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굉장한 역할을 했죠. 우리는 잘못 배우는 사람들은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타협파와 뭐 경성공그룹이 어떻게 부딪히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대중운동을 조직하려고 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운동과 혁명적 농민운동을 조직할 그 부분과 함께 가야지. 뭐는 이놈의 세상 이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나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1차 시기였다면 2차 시기는 45년 해방 이후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이제 재건되는데 당수는 박헌영이었죠. 박헌영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노동운동처럼 전국 노동조합 평이라는 전평이라는 거의 당시 남한의 노동자들은 다 조직됐어요. 전평에. 그렇게 조직화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평의 지도자와 하사강 중견 간부들은 다 조선공산당 소속이었고 그런 조직과 당연히 전농도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조직들이 나중에 그렇게 엄청난 조직들이 미군정이 탄압해서 직접적으로는 무너졌지만은 탄압한다고 다 무너집니까? 러시아에서도 무시무시한 탄압이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무시무시한 탄압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지 못했을까? 그 내적 원인을 우리는 탐구하지 않으면은 반푼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 이후 세 번째 한반도의 남한 땅에 이제 세 번째 자생적 혁명운동에 이제 뭐랄까 재건이 이루어진 거죠.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이라는 존 리드 미국의 기자가
17년 10월 혁명 시기에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어떤 주재 특파원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쓴 책이 세계를 뒤흔든 10월 10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그래서 대단히 당시에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본딴 거죠.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만큼이나 1980, 90년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또 있을까? 90년대라고 했는데 명확히는 93년 YS 등장하면서 이건 봄눈 녹듯이 사라져 가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라서 93년까지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80년대라는 용어에는 93년까지가 79에서 93년까지가 제가 말하는 80년대예요. 우리가 산술적인 게 아니고. 79년 부마항쟁과 11.6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서울의 봄을 거쳐 광주항쟁으로 솟구친 민중의 항쟁이 결국은 미국의 허가 아래 전두환 신군부의 피해 학살로 진압된 충격의 여파로 한국전쟁 이후 금기로 여겨지던 마르크스주의는 새로운 운동의 전망으로 채택되었다. 기나긴 변혁운동의 단절, 30년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단절과 학살에 대한 분노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성공한 혁명으로서 러시아 혁명을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1985년 황인평의 볼셰비키와 러시아 혁명 1, 2, 3이 출간되었는데 이게 판매량만 20만 부였다고 그래요. 당시에. 어마무시한 거예요. 20만 부. 그래서 그때는 책을 못 사는 가난한 대학생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돌려받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만 원 보지 않았을까. 이 책이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이 황인평은 나중에 민노당 정치연수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황광우입니다. 황광우의 가명이죠. 황인평이. 광주 출신인데 이게 나중에는 소련 공산당사로 이제 번역이 제목이 바뀌어 있죠. 굉장히 많이 벌어. 선풍적 인기에서도 확인되듯이 광주 학살 이후 몇 년 만에 레닌과 그 사도들은 100여 년의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한국 혁명운동에 근접할 수 없는 정통 이론으로 신격화되기에 이뤘다. 저는 이 신격화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자꾸 수정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그거는 넌센스죠. 나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이론, 혁명 이론 전에 있었던 혁명 이론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구라고 보면 돼요. 그 창고에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뭐 많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육각 렌치 그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도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도구는 어느 때 필요하냐, 그리고 그 쓰임새가 언제 진정성이 발휘가 되느냐, 그거는 당면한 현실을 분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도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없는 도구가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니까 정세가. 그럼 도구를 제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론을 접하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무슨 주의야, 나는 무슨 주의야, 그렇게 가면서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유명한 법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법칙을 외워갖고 그걸로 현실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모르는 무지몽매한 민중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도구만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너도 나도 레닌 노트를 흉내내기 바빴고 한국의 레닌을 자처하는 이도 부지기수였다. 성공한 혁명의 위용은 대단했다. 바로 전국적 전위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기에 강령 논쟁만큼이나 중요한 논쟁이 전위당 건설 경로였다. 그러니까 혁명의 성격인데 그거는 직접 사회주의 혁명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2단계 혁명으로 사회주의로 가느냐.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이 1단계, 2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중요한 논쟁이었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자본주의냐 아니면 뭐 누구는 봉건주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둘러싼 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위당 건설 경로였는데 당시 혁명적 서클은 수십 개에 이르렀다. 87년 이후지만 여전히 이적단체 수계는 무기 내지 사형이라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전국 혁명정당 건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수십 개의 혁명 서클들이 강령이 다른 서클들을 어떻게 민주집중제에 기초한 강고한 규율로 무장한 조직을 거듭날 것인가. 그것도 엄청난 적들의 감시망을 뚫고
이때가 우리 운동의 서클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이론 과정에서 보면은 서클을 갖다가 구시대적이고 뭐랄까 시대착오적인 아주 잘못된 그런 걸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레닌의 이제 모음집 12년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닌의 저작이 출판이 된 게 1895년 시장 문제에 대하여부터 출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07년 러시아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망명을 다시 갔을 때 주위에서 아유 형님 저기 그동안 쓴 책들 좀 모아서 내죠. 그게 되게 좋은 책이 많은데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야지. 그래서 단행본으로 이걸 묶어요. 그래서 그게 모음집 12년간인데 거기에 서문을 쓰면서 주로 서클 시대에 나왔던 글들이 거기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클이 과연 우리한테 뭐였을까? 이미 우리는 혁명적 전위정당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 그 올챙이 시절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다. 그거를 찌질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는 당연히 버려야 하지만은 당대에는 그런 찌질함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걸 이제 와서 미끈하게 우리는 원래부터 대단했어. 그런 정파 새끼들이 많죠. 대한민국에. 원래 혁명적이었다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지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당시 서클 시대가 있었고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렇게 옛 서클 정치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과거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녔던 중요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당시의 서클들을 필요했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소규모라는 거예요. 소규모고 주로 학습에 집중을 하고 대중적 연결고리가 약하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공업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서클들이 가장 갖는 맹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외부와의 어떤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닌이 얘기를 하면서 서클이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고 난립했었는가? 첫째로 당시에는 각 서클의 힘이나 중요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당시의 서클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의 중요성을 과장했지만 당시에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할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각자 너 새끼야 왜 이미 이 조직들이 있는데 왜 너 따로 조직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 하거든. 니네와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하는 짓은 비슷비슷해. 하지만 그거 외에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둘째로 각 서클들 사이의 차이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그러나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방향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나름대로 나중에 보면 우습지만은 나는 당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이들을 하찮은 듯한 차이가 실제로는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사업의 초기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출발기에서 사업 및 운동의 일반적 성격 규정은 선전선동 조직에서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 모든 논쟁은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당의 정치활동의 방향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논쟁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과 근본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 서클들은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고 물론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서클들이 쓸모없게 된 것은 오로지 그것들이 투쟁을 통해 가능한 한 가장 첨예하고 비타협적인 혁명 정신으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광범위한 당활동의 확고한 기초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 혁명적 서클의 임무는 전국적 전위정당 건설과 공장을 혁명의 요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건 레닌 말이 아니고 제가 돌이켜 봤을 때 85년 이후에 혁명적 서클들이 여기저기서 뭐 인민노련, 산호맹, 노동계급, 뭐 계급해방, 산민 그래서 제가 아까 2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직들의 핵심적 임무는 자기의 서클적 틀을 벗어나서 전국적 전위정당의 한 부분으로 자기를 재탄생시키는 거와 함께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을 혁명의 요새로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했다. 근데 그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걸로 가면은 굉장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론지향적인 조직들은 이론에 굉장히 매진했고 실천지향적인 조직들은 공장 요새화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은 혁명적 이론 해결에 대해서 대단히 등한시하는 그런 서클들은 다 그래요. 러시아 혁명 때도 그랬어요. 그 불균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혁명의 요새로 만드는 일은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혁명의 요새는커녕 민주노조 70년대 같은 민주노조 만들어도 바로 붕괴가 되는 탄압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요새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당시 논쟁으로 보면은 노동조합을 비공개로 만들자는 RMO 노선도 있었어요. 왜? 만들면 부서지니까. 그래서 러시아야 레닌 시절에 그게 문건에 나와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가급적 공개적으로 만들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비공개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이제 채용해 갖고 그런 논쟁이 상당히 있었죠. 노동자 대투쟁은 천지가 개벽하는 대사건이었다. 200, 300명 단사에서 민주노조 하나 건설이 버거웠는데 2만, 3만 사업장에 파업과 가두시를 동반한 민주노조들이 전국에 속속이 건설되었으니 기적 같은 일이었다. 민주노조가 건설될 곳에서는 곧바로 레닌의 조직론에 따라서 공장위원회, 전위당의 공장세포, 건설을 향해서 전력 투여하였다. 특히 울산, 마창, 부산 등지에는 공장 내에 노조 체계와는 전혀 다른 학습이 철저한 조직이 되고 규율이 강한 공장 내 학습 정치 소조가 구성되었다. 그걸 당시에는 정치 소조라고도 부르고 정치 서클이라도 부르고 소모임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골리앗 투쟁 이후에 박노해가 이제 공장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가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박노해가 혼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의 분위기가 그걸 저기 표현됐을 뿐이죠. 90년 골리앗 파업 시기 점거제 반 가까이 아까 처음에 한 150명 정도가 올라왔다가 3일 만에 다 내려가고 70여 명이 남잖아요. 그중에 거의 반은 당시 혁명적 정파 소속들이었어요.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 생각보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산업행이 저 복간호 내고서 바로 몇 달 있다가 박노해가 잡히면서 붕괴가 되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그 기자들이 올라갈 때 산업행이 좀 멋 좀 부리려고 이제 반민자당 시위가 당연히 벌어질 거고 그래서 니네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우리는 혁명적 임시정부로 가야 된다. 즉 PT 독재의 얘기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좋은 표현이에요. PT 독재라는 표현을 써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혁명적 임시정부가 내용적으로 PT 독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렸는데 맹성원이 거기 있었던 선우맹 성원이 조금 철딱서니가 없었어. 그 불을 질렀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당시 노태우가 청와대에서 이 양기부 이개 XX더라. 그게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당장 다 잡아와 이래갖고 그때까지 산업행 체포를 해서 한 2%의 안기부의 2%의 인적 재정 역량이 투입되다가 10%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6개월도 안 돼서 산업행이 붕괴되는 그런 것이었다. 학습 정치 소조 성원은 활동가 사이에 매우 신망받고 영향력이 컸고 노조 체계나 현장 조직의 주요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조로 가면 그 공장 대표, 대의원 대표, 소위원회 의장, 막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위원장은 많이 없었어요. 그거는 양보들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집단의 힘으로 위원장을 강제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숫자가 우리가 5월 동맹이 가장 셀 때가 울산에 소위 학생운동 출신과 혁명가가 한 20여 명이고 현장에 이런 정치 소조에 들어있는 노동자가 한 100여 명이 되는 현중, 현자, 현대 전공 쪽에 그러면 그거는 뭐 엄청난 거죠. 거기에 이제 다른 조직들도 다 또 있잖아요. 그 정도 숫자는 안 되지만 그러면 그걸 연대해서 나가니까 사칙이나 기회주의를 제압하는 데는 충분했던 거죠. 1990년 노동해방문화 국간호에 실리 연재된 박노해 선진노동자의 대담에서는 공장위원회를 둘러싼 논의가 나온다.
당시 영남권 현장에는 이러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고 실천적 시도가 있었다. 노조와 공장위원회 사이에는 현장 조직이 있었다. 이거는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전혀 안 나와요. 이 현장 조직이라는 개념은 러시아에 없었어요. 한국 운동의 특수성인데 87년 대우조선 자꾸 이거를 갖다가 울산에서 이 현장 조직 운동이 출발한 걸로 써놓은 글들이 참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고 87년 대우조선도 똑같게 아까 이상범이 이영복을 잘못 추대하면서 첫 선거에서 지듯이 대우조선에는 당시 인민노련 조직이 엄청나게 그 성원이 많았어요. 근데 양동생이라는 그 털보, 한국의 바엔사로 불리는 걔를 갖다가 또 얘들이 막 지지를 해갖고 결국 걔가 위원장이 되면서 이영복과 동일한 길을 걷죠. 그러니까 망연자실해진 거예요. 그 인민노련계의 현장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게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간 손가락 빠는 게 아니고 그 양동생 집행부를 압박하자. 그래서 노민추를 만들었는데 그때 인민노련 지도부는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안 나온다고 그거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현장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이거 없이 우리가 그럼 2년 동안 손가락 빨다가 선거에서 이기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 노민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번져나가는 곳곳으로.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기간 조직에서 노민추라는 당대 문건을 제가 제출하려고 하고 수탄 탄압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진군은 거침없이 나아갔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힘찬 진군 앞에 나타난 거대한 철벽. 그것은 혁명운동의 영감의 샘물이었던 소련의 혼돈과 붕괴였다. 소련은 우리가 막 85년도에 비로소 대중적으로 학회나 서클이나 이런 데서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사상인데 노동자 대투쟁이 겨우 이제 접하는 그 시점에 고르바초프가 85년도에 공산당 서기장이 돼요. 그때부터 얘는 이미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련을 모델로 삼아서 막 혁명적 진군을 하고 있었는데 국제정세 그때 대단히 어두웠어요. 우리가. 정작 소련에서는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우리 잘못인가 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이 90년 골리앗 투쟁 직후에 우리 운동권을 덮쳐버려요. 덮치는데 그때 선봉에 그 작업을 한 게 어디냐면은 인천 지역 인천 노동자 민주연맹 그 줄여서 굉장히 인민노련 하니까 인민이라는 용어를 당시에 쓴 걸로 알지만은 그 이름은 실제는 인천 민주 노동자 연맹인가 그래요.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급 지금 나중에 유명해진 이진경이라고 있죠. 그 이진경이 주도했던 노동계급 그 다음에 삼민이라는 현장 조직이 있었어요. 박윤배라고 대우중공업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조직들이 이제 합쳐져 갖고 이제 소위 전향서를 결국은 쓰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페레스트로이카의 변화를 보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막스 레닌주의인데 사실은 스탈린주의인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온 거다. 그래서 유럽 3인주의로 스웨덴, 독일에서 진행되는 그쪽으로 가는 게 가능한 이상사회다. 그 스탈린적 소련은 불가능한 유토피아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노선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안기부한테 그 상당수가 이제 서울대, 당대에 아주 내노라는 애들이 조직원들이 많았으니까 친구 중에 검사들이니 뭐니 다 있잖아. 그래서 노크를 해요. 똑똑똑. 우리 좀 만나줘. 왜? 네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내가 주선할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무장봉기 혁명 포기할 거야. 우리 이제 잡지 마. 이미 수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기부 애들이 오케이. 그냥 다 떠. 그래서 뜬 거예요. 애들이. 이제 비아바에 다 있다가 떴어. 근데 갑자기 저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야 저기 그렇게 안 된대. 이제 반성문 써야 된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안 써? 이미 다 나왔는데. 그래갖고 그 유명한
이제 소위 이제 유명한 탄원서인데 사실은 전향서죠. 말은 멋지게 탄원서로 돼 있지만은 그게 이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해 왔고 이게 안기부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인주의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독자적으로 가야지 무슨 안기부한테 이런 거를 교신하고 허락하에 간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노회찬이에요.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해 왔고 경제 성장에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보 진영, 세층 운동권 내에서도 뚜렷한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합법 전위조직 노선이 개명한 시대에 사는 일반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노선으로는 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비합법 전위조직 노선의 폐기는 그간 진보 세력 일각에 지배해온 폭력혁명 노선에 대한 부정으로 직결됩니다. 쭈르륵.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92년 1월에 이 탄원서가 들어가는데 그때 산업행은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이 전향을.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상륙작전이가 멋있는 표현을 쓰면서 그 노선을 따라가게 되죠. 백태용이 박노해가. 그러면서 이제 광범위한 그런 이제 혁명적 정파의 몰락이 되는데 굉장히 굴욕적인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 조직들이 그 안기부한테 사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가는 이 처참함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자들이 나중에 이제 97, 98년 하면서 자본주의 모순 신자유주의가 덮치면서 세지니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혁명을 입에 올리고 나불거리면서 다시 운동판에 와서 알박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몸과 정신은 민주당 이중대인데 여기를 비고 글로 가면은 여기 15%의 역량이 금방 성장해요. 이쪽도.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에 알을 받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민주당하고 거래하는 그런 지저분한 짓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혁명적 진영이 이 벽을 뚫기가 부주공산에서라면 금방 할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니네 실력이 없는 거야. 수사 애들이 실력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노협 퇴주의 원인과 혁명적 정파의 몰락인데 여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노협이 퇴조될 때는 전노협 스스로가 진행된 게 아니에요. 혁명적 정파들이 양날개 논으로 갑니다. 양날개가 뭐냐? 산별,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모든 문제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산별로 독일의 IG 메탈이라고 독일 금속 노조가 전범이 돼요. 그 전까지는 러시아 혁명조직과 빼동맹이나 이런 게 전범이었는데 그놈들이야. 그놈들이 똑같이 인민노련 애들이 가장 먼저 그걸 퍼뜨렸는데 그놈들이 이번에는 산별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의회주의 정당, 소위 진보 정당. 그래서 산별 진보 정당 양날개론을 이제 제출하면서 돌파하려고 했지만 독일이나 스웨덴은 이미 식민지를 겪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노선으로 갈 만한 기반이 있었어요. 사회적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량적 타협을 해야 되고 그 일국적이었고 근데 얘들이 양날개론으로 전환하는 90년대 IMF 이후는 이미 국경은 다 허물어지고 세계 경쟁의 시대고 우리는 식민지를 겪어갖고 오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래서 소위 양날개론이 정착할 수 없는 시기에 양날개론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산별이 금속 산별을 나름대로 금속 산별을 추진했던 강철 노조라고 해요. 금속이 메탈이니까. 근데 우리는 울산에서부터 늘 저거는 양철 노조다. 양철 연맹이다. 저게 무슨 대기업에 엄청도 못해요. 현대자동차 노조에.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포함돼도 안 되고. 그런 이제 굉장히 왜곡된 산별로 갔고 그것이 이제 이 전노협에 대한 여기에 있는 글은 이제 아까 말한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김창우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분 입장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산별이 아닌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전국적 형태를 띠는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이런 실업자까지 포함되는 이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실패하고 정세에도 안 맞는 산별로 갔다가 이 개판 5번전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이건 지나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문건을 제 설명을 했으니까 문건을 보시면 되고, 27페이지로 가서 혁명적 정파의 몰락인데,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79 부마항쟁, 80 광주 민중봉기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사회주의 운동은 91년 12월 소련 붕괴와 93년 2월 소위 문민정부 등장 이후에 급격히 몰락했다. 세계사적 사건의 단일 원인은 없다. 우리는 막스주의를 잘못 공부하면은 단일 원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단일 원인. 그리고 본질이 뭐냐.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혁명적 정파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수많은 원인이 있듯이, 이것이 붕괴하는, 순식간에 붕괴하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세계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혁명적 신심을 갖고 있는 상당수 운동가들이 기회주의 수정주제의 책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원인 제공자가 맞지만 그들에게 몰락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신승리라는 거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막간 놈들한테 너가 문제야 해봤자 걔들이 돌아올 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약간의 책임, 그들이 벌린 죄보다 약간 덜 물으면서 우리 노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 자신도 그 원인을 찾고자 30여 년간 분투한 사람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을 느낀다. 거칠지만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80년대 혁명적 서클의 이론 수준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미숙했다. 사구체 논쟁이 84년 무렵부터 시작되었지만 사구체 자체가 일국적 차원의 논쟁 구도라는 치명적 약점에다가, 근데 우리가 닥친 21세기 자본주의는 일국적으로 절대 해명이 불가능해요. 원전 번역 후 10년의 정진이 있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한데 5년 만에 소련 붕괴라는 감당기 어려운 사건 앞에 망연자실, 그 틈을 온갖 기회주의 진영, 인민노련, 그다음에 산민, 노동계급, 한산노당, 처음에는 완고했으나 한산노당 품으로 안긴 산호맹, 80년부터 남한혁명운동의 전인은 조선노동당 산하의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적 지지, 민주당 이중대 노선의 주사파가 창간하면서 혁명 이론의 틀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여기에 각종 트로츠키 진영까지 가세하면서 이론전 혼돈은 극을 달렸고 21세기 들어서는 신자파 버전이 모든 걸 압도하고 있죠,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이 험난함은 지금 장난이 아닌 상태에 와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주도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타협체제였던 사회복지국가 모델을 쳐부순 신자주의 흐름이 1990년대 이후 세계를 휘젓고, 특히 1997년 IMF 구조조정 조치는 한국 사회 자본 노동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으며, 미숙한 데다 소련의 붕괴까지 덮쳐온 상황에서 전투적 조합주의 전선마저도 지켜내기 힘겼고, 그 전선도 이제는 거의 붕괴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년간 뼈저리게 느낀 거는 민주노총의 분파는 3개 분파가 있다. 그러니까 전국회의를 축으로 하는 주사파 계열의 분파와 중앙파, 그 다음에 현장파라고 불리는, 근데 그 앞에 다 관료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관료 현장파로 이제 전락을 하고 말았다. 세 번째는 사회운동, 특히 혁명운동의 전범 모델이 중요하다. 소련 붕괴,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의 급회전, 북한의 고난은 혁명운동이 따라잡아야 될 전범 모델이 사라졌고 이념적 확신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 이 틈을 우리는 아직도 메우지 못하고 있다. 구사회주의권 몰락, 급회전은 설사 일국적 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미 제국주의의 보험세 전쟁을 타개할 전망을 극도로 좁혀놓았다. 이는 최근에 미국 패권 세력에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러우 전쟁 발발 이전까지 난망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긋지긋한 30년의 퇴조는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저는 극복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그래서 제 글이 패배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세의 변환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19革命이 가당치 않은 것이 그 소련은 당시 러시아 시절에 그 이탈을 했지만 당시 촘촘하지 않았어요. 자본주의 구조가. 그리고 소련 자체가 어마무시한 영토와 지하 자원을 스스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1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봉쇄를 했어도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3일 천하라고 했더니까 어떤 동지가 그래도 7일로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 너무 비참하다고. 그래서 비유다 이거는. 진짜 3일 천하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봉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막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거는 대중들도 우리 혁명으로 가고 우리만의 세계를 건설해야 돼. 그럼 대중들은 이 문제를 본능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 앞에서 저는 뭐 피하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혁명주의자들에게 대중적 진지는 없는 힘도 내게 한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그 현장이 거의 초토화되었다. 개량을 선도한 자들은 학생운동 출신 혁명가들이었지만 거기에 못을 친 것은 대공장, 대기업, 노동자 출신 관료들이었다. 자꾸 모든 책임을 이 막간 학출들한테만 지우는데 그들은 일찌감치 현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괴물 같은 민주노총 관료주의 천국을 만든 거는 노동자들 스스로예요. 그중에 명망가들, 지도자들. 지난 30여 년간 이들의 선순환, 즉 현장은 관료화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좌파 활동가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관료 좌파. 그럼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의 빚은 사태인가? 그건 아니다. 국제적 압력 속에서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현장은 조각조각이 났어요. 처지가 천차만별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자상적으로 타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잔인하지만 물국필반으로 타개의 실마리를 잡힐 것이다. 제가 굉장히 사자성어를 썼는데 역사라는 거는 무서워요. 마치 용수철 같이 끝까지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초토화됐어요. 지금 모든 운동이. 근데 그러고 나면은 자본의 싹쓸이가 등장하는데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된다는 거죠. 골리앗 파업에 굳건한 연대총 파업이 가능한 데는 처지의 동일성이 있었다.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투쟁해서 이기면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갔다. 이제는 거꾸로다. 완성차 현대차의 임금이 오르면 부품회사 효몽공돈의 노동자 임금은 깎인다. 상생구조가 상살구조가 되었다. 물론 이는 세계적 자본의 기획 속에 구조화된 것이다. 정규직 고임금의 분배를 통한 비정규직 구제를 노동운동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후한무치의 극한이다. 이거는 사회 봉사활동은 돼요.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지나가던 땡땡이 웃을 일이죠. 다섯 번째, 노동운동, 정치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무주공산에서 하는 게 아니다. 소련 붕괴 후 기존의 강고한 투쟁으로 대중적 신망과 명성을 얻은 자들, 한병호,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이수호, 거명하기 힘들 정도다. 이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노예하고 티가 안 나게. 이들은 30여 년간 노동운동, 정치운동에 알박기를 하고 새로운 싹이 자라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데 맨 앞에 서 있다. 돌아선 자들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물론 30년이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교란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순환주기가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죠. 엄청난 분투가 요구되어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그저 2시간에 거의 꽉 채우셨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가시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더구나 또 80년대 이후에 노동운동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한국 내로 이렇게 집중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사례들,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식의 내용들까지 이렇게 섞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좀 명확하게 노동운동의 흐름이나 특징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또 강의를 들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사항이 있으면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